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에센셜리즘, 본질에 집중하는 힘, 그렉 맥커운이 지었고 김원호 씨가 옮긴 RHK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멀티플라이어의 저자이기도 한 그렉 맥커운은 팀과 조직의 역량을 최고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밝혀낸 멀티플레이어라는 책이 있고요. 이분은 지금 현재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기리에 진행 중인 인생 디자인 본질적으로라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에센셜리즘, 에센셜리즘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테레사 수녀, 달라이 라마 등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라는 에센셜리즘 사고방식을 실천했다. 이들은 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선별해서 함으로써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 목표에 집중해 최상의 결과를 손쉽게 이룬다. 네, 목차는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에센셜리즘, 에센셜리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2부 평가하기, 어떻게 해야 본질적인 소수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 3부 버리기, 비본질적인 다수를 버리는 방법. 그리고 4부 실행하기, 본질적인 소수를 추구하는 방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부 실행하기를 조금 발췌독으로 읽으려고 해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 처음 도입부를 좀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행하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 무언가를 실행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비에센셜리스트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한다. 반면에 에센셜리스트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약한 시간을 무언가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투자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힘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해낸다. 1장에서 에센셜리스트들의 방식을 처음 설명하면서 옷장을 정리하는 것에 비유한 바 있다. 옷장을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정리 방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버려야 하는 옷들을 담을 커다란 가방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옷장에 보관할 옷들은 잘 걸어두거나 개어두고 버리는 옷들은 가방에 담아 중고품 가게의 위치와 가게가 여는 시간을 알아두어 그곳에다 처분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에서 지켜야 할 본질적인 활동과 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걸러낸 뒤 본질적인 것을 실행하는 데 활용할 시스템이다. 옷장에서 옷들이 터져 나올 때까지 방치하다가 뒤늦게 옷장을 정리한다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에센셜리스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 시스템을 활용하여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옷장을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에센셜리스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무언가 일을 쉽게 하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이번 4부에서는 올바른 일들을, 그러니까 본질적인 일들이죠. 힘들이지 않고 쉽게 실행하는 방법들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완충장치를 마련하라. 돌발 상황 고려하기.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는데 6시간을 준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 일에 처음 4시간을 쓸 것이다. 에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구약 성서를 보면 7년 동안의 혹독한 기근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한 사람의 엄청난 성공이기도 하다. 하루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회개한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신하들에게 꿈의 해몽을 물었으나 누구도 파라오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해몽을 잘한다는 요셉의 이름을 떠올렸다.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곧바로 파라오 앞으로 불려갔다. 꿈속에서 파라오는 강가에 서 있었다고 한다. 그런 그의 앞에 7마리의 살찐 암소들이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7마리의 비쩍 마른 암소들이 강에서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 7마리를 모두 잡아먹었다.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앞으로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뒤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해몽했다. 그러면서 요셉은 파라오에게 판단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7년의 풍년 동안 매년 곡물 산출량의 5분의 1을 비축하여 7년의 흉년에 대비하도록 하는 식량 비축의 책임을 맡기라고 제안한다. 파라오는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식량 비축의 책임을 요셉에게 맡기면서 요셉을 신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완벽하게 대비를 해놓았다. 그리고 그 대비 덕분에 이집트 사람들은 7년의 기근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다. 나는 구약 성서의 이 짧은 이야기가 에센셜 리스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 역시 불확실한 세계다. 기근 같은 재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당장 오늘 외출길에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타려는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해 줄지도 알 수가 없다. 내일 길을 걷다가 길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질지도 모를 일이다. 직장에서는 협력 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동료가 업무상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고객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오직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완충 장치들을 마련해 둘 수 있다. 여기서 완충 장치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충돌을 막아주어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뜻한다. 환경보호구역 주위에는 완충지대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이유 역시 환경보호구역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일전에 내 아이들에게 완충장치의 개념을 설명했다. 당시 나는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는 중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앞으로 5km의 거리를 자동차를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게임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게임의 목표는 단순했다. 하지만 우리 차의 앞과 옆에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초록색 신호등이 계속해서 켜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앞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끼어들기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사고 없이 차를 멈추지 않으면서 5km를 달린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차와 일정 수준 이상 거리를 두고 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앞차와의 공간이 바로 완충장치가 된다. 그 완충장치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다른 차들이 급정거를 하거나 끼어들기를 해도 우리가 차를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과 삶에서도 완충장치를 마련해 두면 본질적인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날 나는 자동차 게임을 하는 도중에 아이들과 웃고 떠드느라 완충장치를 유지하지 못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앞차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다.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그러니까 운전대를 갑자기 옆으로 꺾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완충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무작정 바쁘게만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와 있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날이 다가와 있다. 이때부터는 초과 근무를 해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운전대를 갑자기 옆으로 꺾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무리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화학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가스를 주입하면 그 가스는 공간을 전부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확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이 배정된다면 그 일은 그 배정된 시간을 전부 채울 때까지 확산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을 좀처럼 막을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참석했던 프레젠테이션, 회의, 워크숍 등을 떠올려 보라. 발표 시간은 짧게 제한되어 있는데도 발표 자료를 과도하게 많이 준비하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프레젠테이션 발표자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모두 발표하기에 급급하여 중요한 질문을 차단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 나는 이와 같은 광경을 너무나도 자주 봐왔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4시간짜리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워크숍의 맨 마지막 10분에 넣지 않고 1시간을 배정했다. 그에 대해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질문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가 제안한 워크숍 프로그램은 주관하는 측에 의해 반려되었고, 하는 수 없이 그는 워크숍이 끝날 무렵 10분 동안 질문을 받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 사람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정작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흐지부지 이루어졌다. 결국 워크숍 프로그램은 질의응답에 1시간을 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하자 사람들의 질문에 충분히 대답하면서도 예정된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이라는 완충 장치 덕분에 워크숍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던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어머니도 가족과 함께 떠나는 휴가 여행의 만족감을 더욱 높이는데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 어머니는 예전에는 휴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출발 바로 전날 저녁까지 짐 싸는 걸 미루었다. 당연히 출발 전날에는 밤늦게까지 짐을 싸야만 했고, 기운이 빠진 채로 늦게 잠이 들었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 나머지 짐을 싸고, 그러다 보면 몇 가지 물품들을 빠뜨리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출발 시간이 늦어져 그 늦어진 시간을 상쇄하기 위해 급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게 다반사였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제는 휴가 여행이 잡히면 일주일 전부터 미리 짐을 싸기 시작한다. 그리고 출발 전날 저녁에는 자동차에 짐을 모두 실어 놓는다. 당연히 출발일 아침에 그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는 아이들을 깨워 차에 태우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충분히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여행을 시작하고 아침에 출발도 일찍 하고 물품을 빼놓는 일도 거의 없고 여행길에 교통정체가 발생하더라도 여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었다. 일찍부터 짐을 싸놓는 방식의 완충장치 덕분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한 이후 그녀의 가족은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그전보다 훨씬 더 즐거운 휴가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에센셜리스트들은 언제나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일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할 때 아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다. 가로 열고 나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 5분이면 됩니다. 금요일까지는 그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지금 쓰는 책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어 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고 처음부터 소요 시간의 예측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약속한 시한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불안감에 떨면서 밤새 일할 것이고 어쩌면 서둘러 마무리 짓고 불완전한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더욱 나쁘게는 완성하는 것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일단 불완전한 결과물을 제출한 후에 보완 작업을 하느라 분주하게 얼마의 시간을 더 보낼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에센셜리스트들의 방식은 이와는 다르다. 그들은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한 완충 장치로서 얼마의 여유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발 상황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 된다. 비에센셜리스트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이 돼서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죠. 에센셜리스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합니다. 시간뿐만이 아니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찍 시작합니다. 비에센셜리스트들은 뜻하지 않은 소득을 얻으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해버린다. 북해 유전에서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된 이후 영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의 대처 방식을 보면 비에센셜리스트와 에센셜리스트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국가의 경우를 들었네요.
지난 1980년 이후 북해 유전으로부터 본격적인 석유 채굴이 시작되면서 영국 정부의 세금 수입은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했다. 10년 동안의 추가적인 세금 수입이 자그마치 1660억 파운드였다.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발생한 추가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했겠지만 영국 정부는 충분한 고민 없이 그 돈을 전부 써버렸다. 나중에 발생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부 펀드라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더라도 만약에 영국 정부가 당시 발생했던 추가 세수를 이용하여 국부 펀드라도 조성해 두었다면 이번 세계적인 불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다. 반면에 에센셜리스트들은 뜻하지 않은 소득을 얻으면 그를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대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둔다. 북해 유전의 본격적인 석유 채굴 이후 노르웨이 정부 역시 막대한 추가 세수를 거두어 들였다.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는 영국 정부와는 달리 그렇게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국부 펀드를 조성했다. 오늘날 노르웨이 석유 펀드는 그 자산 규모가 7,2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로 성장했으며 노르웨이 정부와 국민을 위한 훌륭한 완충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는 마치 각자가 모는 수많은 자동차가 앞차 및 옆차와의 간격을 겨우 3cm씩만을 두고 시속 160km로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네. 너무 끔찍하네요. 만약에 어느 한 운전자라도 약간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아주 조금 속도를 늦추거나 옆으로 운전대를 꺾는 등의 수많은 자동차들이 서로 부딪히게 된다. 실수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이 들고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완충장치가 필수적인데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완충장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철저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상한 시간에 50%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장애물을 없애라. 없앰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무언가를 더하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무언가를 버려라. 노자. 더 고를 보면 알렉스 로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적자만 내는 어떤 공장을 3개월 내로 흑자를 내는 곳으로 개선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비즈니스맨으로 나온다. 처음에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어떤 교수로부터 그 공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해결한다면 단기간 내에 수익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된다. 그 교수는 알렉스 로고가 책임지고 있는 공장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장애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수익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는 없을 거라는 말을 해준다. 네, 그래서 장애물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예시로 나와 있고요. 어, 저는 발췌독을 하겠습니다. 에센셜리스트는 더 많이 버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 그리고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간다. 많은 경우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행동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언가를 버리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기 위한 고민이다. 더 많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더 많은 판매원을 고용한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생산 설비를 더욱 늘린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법이 옳을 때도 있다. 하지만 다른 접근법이 더 큰 성과를 내는 경우도 많다. 어떤 노력을 더하고 어떤 자원을 더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 요소들을 버려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장애 요소들을 가려내고 버리는 방법을 논하려고 한다. 첫 번째,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전에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고 이때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방향성을 갖지 못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라.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목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공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의 목표가 목요일 오후 2시까지 15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고객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두 번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가장 느린 요소를 가려내라.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나와 목표 사이에 있는 장애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목표의 완수를 방해하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목표의 완수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전부 기록하여 목록을 만들어 보라. 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나쁜 몸 컨디션, 완벽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결정적인 장애물을 가려내 보라. 다음 장애물들을 함께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무엇인가? 언뜻 보기에는 생산적이라고 여겨지는 활동도 예를 들어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보고서를 계속해서 다듬는 것,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행동들이요. 궁극적인 목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송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몇 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완벽하게 만들거나 그 내용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장애물로 판단할 수 있다.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을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다른 장애물들을 해결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장애물로 보고 있다면 누군가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하여 보고서를 제 시간에 작성하는 목표에 크게 다가서는 것은 아니다. 소설 목표에서 주인공 알렉스 로건은 가장 효율성이 낮은 기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효율성이 낮은 기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했다.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 역시 한 번에 하나씩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을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 번째, 장애 요소들을 해결하라.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도 제대로 해내는 일이 없으세요? 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이 비생산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서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만약 이들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에센셜 리스트가 되셔야 합니다. 에센셜 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메일 수신함에서 읽지도 않고 지우는 이메일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관리의 방식을 바꾸자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센셜 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소수에 집중함으로써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에센셜리즘의 개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네, 참 매력적인 말이죠. 네, 에센셜리즘 여러분 어떠셨나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또 생각나는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여러분의 삶이 에센셜리즘으로 더욱더 명쾌하고 풍성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